무혐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 자, 탈당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탈당을 그렇게 강요했던 공장장님은 실망하셨겠지만 네. 탈당 없이 병행 회복을 축하드리고 자 탈당 대신에 이제 사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황교익 씨 사퇴, 자진 사퇴. 요거는 일단락돼서 더 이상 이슈가 안 될까요? 아니면은 그 같은 날 방송을 녹화하지 않느냐 이걸로 계속 여진이 이어질까요? 일단 황교익 선생 이슈만으로 본다면 이낙연 후보 쪽이 그 실점을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두 가지인데요. 득점 포인트인 줄 하나는 알았는데 문재인의 사람 황교익이 이재명한테 갔다고 공격한 사람이 됐고요. 그런 셈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재인 사람이 이재명에게 가는구나. 네. 라는 인상을 더 강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된 케이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또 황교익 씨가 나는 아무도 지지 않고 문재인만 지지한다고 나는 이재명 지지자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익 씨가 또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건들면 욱하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먹방 문제는 이제 조금 심각한 거죠. 여전히 남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황교익 선생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냐 안 했냐 거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문제 제기였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사과했는데, 그걸로 일단락 된 건데, 먹방 문제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얼른 가볍게 사과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때 화제 문제는 최선을 다했다면 될걸,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대응이 잘못됐다. 지금 실점 포인트죠. 그 실점하고 이제 내부 지적이 있었는지 다시 바꿨어요. 네, 지금 얼른 입장을 바꿨죠. 네, 바꾸긴 바꿨는데, 근데 그건 먹방은 아니고 방송하면서 막 먹는 거는 보통 먹방 막 먹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음식에 관한 토크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황교익 씨는 그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 방송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대응이 잘못됐다. 대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요 대응이에요. 항상.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공격은 뭘 해도 착한 일을 해도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격을 하는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순수성 때문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를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첫 대응은 잘못됐다. 네. 그다음 이제 더 얼른 사과했기 때문에 더 확산될 가능성은 없죠. 어쨌든 황교익 선생이 한 일주에서 열흘 정도 정치의 중심에 그렇죠. 서셨던 기간이었습니다. 한 일주 정도. 네. 네.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충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순회 경선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지금 현재 스코어 결선으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충청 경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호남을 승부처로 보고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우리 당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제가 볼 땐 충청이 결선으로 가냐 마냐의 포인트입니다. 첫 라운드가? 네. 거기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의미 있는 승부를 보지 못하면 호남에서도 무너지실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긴다면 그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50% 수준이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여기 왜냐하면 충청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왜냐하면 지금 충청도 후보가 아니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동 TK 후보고 경기도 지사이면서 이낙연 후보는 서울 국회의원이면서 이제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충청이라고 하는 중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는 거는 굉장히 승패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 전국 여론조사 지표하고 비슷하게 훨씬 앞서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도에서 경합이 이루어지면 이낙연 후보로 해볼만 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게 호남 표심에 영향을 주죠. 근데 충청도에서 지면 호남에서 어차피 이재명 지사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크게 지면 충청도에서의 이게 내가 볼 땐 대전이라고 봅니다. 충청도 대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상호 의원님 해석이 전혀 안 맞을 때도 있긴 있는데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참다. 자,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국민의힘은 이제 1라운드 경합, 세력 간의 경합은 토론회 하느냐 마느냐는 이준석 대표 측이 졌어요, 사실은. 네. 졌고, 이제 2라운드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이대로 갈 수 있나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는 왜 나왔고 어떻게 결론 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1위,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명백히 유승민 후보를 도우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내부적으로는. 두 번째,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그 안에서 분분하겠죠, 이야기가. 그 중에 이제 비대위 얘기도 나와서 그게 삐져나온 걸까요? 그렇죠. 그게 아마 사석에서라도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유승민 후보를 노골적으로 돕는 게 확실하다면 네. 이건 공정성 문제니까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그 캠프 안에서 안 했을 리는 없죠. 캠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 가능성을 얘기하다 그런 얘기 안 나온다면 정치가 아니죠, 사실. 비대위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방법은 없죠. 없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듯이. 근데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온 거죠. 그중에 일부가. 예, 그걸 글로 쓰신 분도 계시고 글로 쓰신 분은 그랬죠. 사실은 이상민 의원이었던가요? 네. 민영삼 특보. 민영삼 특보죠. 그분은 뭐 특별히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원래 우리 당을 하시다가 국민의당 가셨다가 네. 윤석열 후보에 가신 분이니까. 그러나 캠프의 기류를 느끼고 그것을 대변하는 글을 썼다고 봐야죠.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이제 서로 막 의원들기 또는 그 캠프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공식 입장은 아니어도 나오는 이야기 갈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비대위 체제 얘기도 안 나왔다면 그거는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 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저는 민영삼 특보의 글보다는 주목하는 게 이제 신지호 상황실장, 부실장 예. 얘기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이 두 명의 얘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뉘앙스죠.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예. 그분이 가실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후보가 양쪽에 확정된 이후에나 경선 때 왜 가냐 합니까?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나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지. 어쩔 수 없는 모양새를 취해서 이렇게 모셔가는 방식으로 가면 이제.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총선 때 비대위원장은 혹은 지난번 재보궐선 때 비대위원장은 주목받는 자리고 결정권이 있잖아요. 얼굴 마담 하려고 지금 저 시끄러운 판에 가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가실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지금 김재원, 신지호, 민영삼 이런 분들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 윤석열 캠프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글부글 한다는 정서는 확실하고 그 1위를 달리는 후보와 당대표, 공선관리를 맡고 있는 당대표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또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후보들끼리 갈등은 당연한데 대표 후보의 갈등이 이렇게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오고 처음이죠, 이게. 처음입니다. 저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더 깊어지면 예전에 김무성 대표 옥셉하던 이상의 큰 부정적 영향을 주죠. 자, 민주당에서 그걸 바라실 거고. 근데 거기도 이제 설마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가 된다까지는 안 가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거는 대형 사고 아닙니까? 당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수면 아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발언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키로. 그게 이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관리 방식이죠.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했겠죠. 네. 실제로. 그 가운데 황교익 대전과 비슷한 위상이 있었던 지난주에 국민의힘 대전은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의 공방이잖아요. 네. 희한한 일이죠. 네. 이제 서로 우리 무승부하기로 해 하고 끝났는데 그 덕인지 원희룡 지사의 이제 최근에 존재감 혹은 지지율이 이제 눈에 띄게 보입니다. 네. 이 원희룡 지사의 득실은 어때요?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죠. 네. 근데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는 지지율, 인지도를 올려서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예. 있어서 정치 공학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 대표를 공격해서 네 장사하냐, 네 이름을 올리냐 하는 더군다나 대표가 한참 어린 후배인데 원래는 같은 편처럼 보였어요. 그런 정치 윤리 측면에서 보면 정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참 동생뻘인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참 딱하다. 저는 참 딱하다는 한마디로 정치 도의적으로는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를 아주 세게 때렸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데 일단 지지율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사인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치 도의를 잘 지키다가 1차 예선에서 만약에 탈락하면 의미가 없죠. 그거 완전히 연희룡 지사의 인생의 최고 수모죠. 지사직까지 지금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당하느니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좀 때려서 빌미를 좀 줬으니까. 많이 줬죠, 빌미는. 때리면서 또 실제로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사이 안 좋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서 본인의 이름을 좀 올린 거죠. 근데 어쨌든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명성은 많이 나빠졌다고 봐야죠. 비호감도는 동시에 같이 올라간 측면이 있겠죠. 네. 당내. 예. 근데 이제 비호감도나 호감도 자체가 있는 게 낫지 아무것도 없는 거는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당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다고 선언한 분이 13명이라고 하는데 13명이라는 숫자는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그 비호감도라도 있어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만큼 인지도와 존재감이 없다는 거는 더 정치인으로서는 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원희룡 지사 정도의 인물이면 그걸 조화시키는 정도 지혜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 너무 다급하지 않았을까? 이준석 괴롭혀서 지지율 올린 거는 마치 이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참 자기 집에 키우던 동물 잡아먹고 씁쓸해하는 그런 모습과 뭐 다를 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라운드 사인에 들어가기 위한 민주당으로 치면 결선으로 가기 위한 경쟁처럼. 그렇죠. 거기는 중간중간 후보들을 컷오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잔인한 방식이에요. 사인에 들어가면 기회가 있다. 이제 드디어. 왜냐하면 이제 사인 정도 되면 토론을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서로의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그 사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죠. 사인에 지금 윤석열 예비후보, 홍준표, 유승민 예비후보 각각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최재형 후보가 최근에 약간 주춤해서 최재형이나 원희룡이냐 이런 다툼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정치 신인한테도 밀리면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초조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해보셨으니까. 네, 저는 뭐. 초조감이 너무 없어져서 문제 아니에요? 네. 경선할 때도 초조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던데. 아니, 초조하죠. 초조한데, 금도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도를 계속 지키면서 떨어지잖아요. 네. 아프더라고. 네. 자, 그 사인에 원희룡 지사 그 예비후보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최재형 예비후보가 들어갈까요? 그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물론이죠. 근데 전망, 그냥 본인의 경험상 전망. 어쨌든 이제 그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그 뭐랄까요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또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게 있겠죠, 또 구상이.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남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최재형 후보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 안에 돕는 일정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력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원희룡 지사는 그 안에 돕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인지도만으로 하려면 계속 어떤 이슈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지금 첫 한 방은 성공했는데 여기 연속으로 자잘한 게 몇 개 그 다음 게 뭐가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지. 요거 하나로
사인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네. 뭐가 있겠죠? 근데 뭐 최재형 후보를 돕는 그룹들도 지금 힘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언제 손절할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남은 선택지가 뭐 있습니까? 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저 양반도 좀 굉장히 많이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철수의 기대는 윤석열이 떨어지는 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다음에 네. 지지율이 폭삭 망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찾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말하자면 기대일 거고 그 기대 마지막 기대에 기대서 승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독자 출마는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단 독자 출마를 가되 나중에 이제 단일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낮은 지지율로 단일화 게임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서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혹시 뭐 잘못해갖고서 이제 죽어가면 본인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정치적 기대가 지금 마지막 승부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안 되실 겁니다. 완주 가능성도 있을까요? 완주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사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에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내사 종결 무혐의 금이 화장까지는 아니어도 명예회복 하신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수와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간 뉴스들이 자잘하게 있습니다.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일반인들은 수치만 보고 쉽지 않았는데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고소득 계층만 소득이 유일하게 증가했다. 예. 요거는 사실관계인데 그런 다음에 언론이 해석을 어떻게 붙였냐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하는 게 결국은 옳았다. 예. 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 앞에 고소득 계층만 소득이 유일하게 증가했다는 사실관계하고 예. 그러니 선별직업이 옳았다. 기재부 옳았다는 얘기죠. 예. 결론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서 지나갔다가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예. 이 해석이 옳은 겁니까?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팩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작년 2분기요. 예. 작년 2분기가 어떤 해냐면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던 기간입니다. 유일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던. 예, 2분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전체 가구의 소득이 다 증가했었어요. 상위 10%만 빼놓고 그 당시에도요. 그때는? 예. 상위 10%를 거꾸로 제외하고. 예, 다 올랐고, 밑에 소득 가구일수록 더 높이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죠. 작년 2분기가. 예, 이게 이제 전 국민 줬을 때인데, 그때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1년 동안에 이제 얼마나 변했냐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상위 10%만 소득이 줄은 거는 맞습니다. 소득이 증가했다고, 상위 10%. 상위 10%가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예. 3.2% 정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정반대 양상이에요. 정반대가 나타난 거죠. 작년에는 예. 하위 90%가 증가하고 상위 10%는 감소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하위 90%는 줄어들고 예. 상위 10%만 증가했다. 예. 근데 이 작년 거 이 두 수치를 놓고 예. 이 뉴스는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예. 상위 10%만 증가했으니 결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2분기는요. 1차 추경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던 기간입니다. 선별 지원을 했었던. 그에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예. 작년에 2분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예. 줬는데 예. 그때는 90% 하위 90%가 상승했는데 올해는 선별 지급한 2분기에 예. 성적표는 상위 10%만 증가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거꾸로 결론을 내시겠네. 거 봐라. 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줬어야지. 실제로 보게 되면 전체 가구가요. 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정부 이전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이에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이나 무슨 뭐 사업소득이 아니라 재산소득이 아니라요. 예. 그 부분의 감소로 다 이게 감소한 거예요. 어. 네, 감소한 거기 때문에 그 상위 계층 10%도 그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결론을 거꾸로 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예. 전 국민 재난 지원을 줬을 때가 훨씬 성적이 좋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봐라 줄어들었지 않느냐. 네. 그 하위 90%가 그러니까 늘어난 사람들한테 벌 주자는 접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거기다가 이제 접근을 거꾸로 그러니까는 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만 지원해 줬잖아요. 1차 선별할 때요. 예.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소득만 딱 보게 되면요. 예. 상위 20%가 그 밑에 20에서 40%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위가 자영업자들은 다 줄어들었어요. 전체가 다 줄어들었다. 예. 근데 상위 20%가 상위 40%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실은 전 국민 재난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자영업자들도 다 증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을 결국 자영업자한테 쓸 그 주머니 거거든요. 들어가니까요. 예. 예. 그게 줄어든 거는 예. 결국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교수님의 오랜 지론이죠. 예. 자, 그게 하나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가계 동향이요? 아니요, 이건 이제 알겠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얼핏 들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권칠승 장관이 잠깐 인터뷰한 거를 제가 네네네. 했는데 예. 거기서 정작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는데요. 장관이 얘기를 안 했어요. 중요한 게 예. 있었는데 뭡니까? 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고용정보원 이제 고용보험 가입을 이제 통계가 있어요. 고용보험. 예. 가입자들 이제 통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벤처기업들의 고용 상황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고용 상황을 조사했는데 지금 이제 고용이 예. 우리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사전을 다 회복을 했잖아요. 예. 회복을 했는데 고용은 아직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고용은요. 코로나 이전으로는. 예,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의미한 거는 뭐냐면은 전체 이제 그러니까 산업 증가율이 올해 이제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고용 1년 증가율이요? 예, 전체 고용 산업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예. 한 2.2% 정도 증가했는데 예. 벤처기업에서는 10.2%나 증가를 했어요. 아, 벤처 부문에서는. 예, 벤처 부문에서요. 전체 평균의 5배 정도 늘어났네요? 예. 거기다가 예. 청년들이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지 다른 부분도 하지만요. 청년들의 이제 벤처기업에 고용돼 있는 게 15.1%나 증가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그나마 고용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벤처.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개가 보게 되면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공기업 아니면 이런 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데 교수님 전화였습니다. 예. 누군가요? 바꿨네요. 그랬는데 이 벤처 기업이 그나마 이제 고용을 이제 그러니까 증가시키고 알겠습니다. 있는 게 이제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벤처의 붐이 과거 이제 DJ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랬잖아요. 1차 붐이죠, 그때. 예, 붐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기업 하게 되면은 4대 그룹 얘기하잖아요. 삼성, 현대, LG, 삼성, LG, SK, 뭐 현대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들에서 그러니까는 이 고용하고 있는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규모보다 우리나라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벤처 기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10억 달러 이상이 자산 규모가 되는 1조 클럽 이제 되는 이 유니콘 기업 종사자가 2,000명이 더 많습니다. 아,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구조에서도 좀 이제 바람직하게 바뀌는. 유니콘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유니콘이 아니라 거의 과거 우리 머릿속에 이제 대기업, 재벌 규모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거기 종사자가 오히려 전통적인 재벌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4대 기업보다. 자, 마지막 이슈는 뭔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나라의 이제 국가 신용을 평가할 때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에서 매기는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인 S&P가 그러니까 AAA 매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S&P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독일이라든가 캐나다, 뭐 그다음에 미국, 그 다음 순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영국, 프랑스, 한국이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순서고 일본보다 우리가 두 등급 높았었어요. 등급으로 보자면 두 번째 등급 정도, 제일 예. 위에서 두 번째 정도.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한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돈 빌리기 위해서요. 그 채권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환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이요. 국공채 이자율 말하자면. 예. 그걸 이제 상환을 못할 때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이제 날리는 거잖아요. 상환을 못한다는 건 모라토리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예. 그 안전장치가 일종의 뭐냐면 CDS라고 신용파산 수합 이제 파생금융 상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그걸 보장받는 거예요. 국가가 부도를 낼 경우에 예. 이런 의미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일본하고 한국이 전통적으로 한 25pp 정도로 차이가 났었는데 그 단위가 25pp예요. BP. 1BP가 0.01%인데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이 17대로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그 국가의 부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예. CDS라고요? 예. 예, CDS. 그게 우리나라, 일본이나 붙었다 이제. 그렇죠. 거의 근접해가지고 이제는 0.003%도 안 차이 안 날 정도로.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최상급이고, 예. 그게 이제 그거는 상업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최상급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시장의 진실을 드러내는 예. 요 CDS라는 값이 있는데, 예. 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에는 미국, 독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일본 정도 됐는데. 예. 우리가 일본하고 붙었다? 예.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엄청 올라갔다는 이게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예. IMF에서 발행하는 가상통화인 그 SDR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기축통화국가들 5개 국가들을 반영을 하는 해서 예상하는데 예. 일본이 그 기축통화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 신용도 기축통화국가 수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보다 위에 있고 그러니까는 예? 위에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G7 내에 이미 그러니까 진입을 했다. 국제 금융계에서 볼 때도 경제적 지표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도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대한민국 무슨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는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뉴스공장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란하시죠? 뉴스가 뭐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선 국면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궁금한 것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정말 윤석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네. 사실입니까?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저녁 밤 늦게 이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저희 캠프에서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다 검색하고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워낙이나 보통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면 그 출처나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 했는지가 이 뉴스의 전체는 다 익명으로 점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가 이제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보통 여기에 대한 신빙성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매체의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보도가 되고 나서 많은 기자분들의 연락들이 왔습니다만 이거 받았어야 돼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후속 보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정통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뉴스가 보도되고 난 다음 최재형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뉴스가 확전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최재형 후보가 이 뉴스를 근거로 한 윤석열 캠프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니까 앞다퉈서 다른 언론들은 이제 최재형 후보의 발언이 있으니까 당연히 뉴스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나름대로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있었던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캠프 차원에서 이것을 뭐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막 회의하고 이건 아니더라도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캠프 내에서 오고 가고 뭐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주간지 기자가
정말 하나도 들은 얘기 없이 자신의 뇌피셜로 소설 쓰듯이 썼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누군가는 관계자가 말을 하진 않겠나요?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취재원이 분명하게 있다면 익명 인터뷰로 점쳐야 될 텐데 분명하게 실명과 여기에 대한 확인들의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캠프 구성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는 검토하기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주요 회의를 하게 되는 구성원들이 있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에 비대위에 비읍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보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 검토를 확인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토 내막.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뭐 뒤에서 누가 한두 사람이 수군거린다 그 차원이 윤석열 아니니까. 캠프가 검토 내막이고요. 마지막 기사에 윤석열 캠프는 이 대표의 선관위 원장 인선 결과를 본 뒤 행동 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동 개시 여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면 누가 캠프의 핵심적인 상황 속에서 비대위 카드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하게 밝혀줘야지 이 부분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의에서도 비대위에 비읍자도 나온 적 없다. 황당하다. 가짜뉴스다. 이 말씀.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 캠프의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대표직 하려면 무건수행하셔라. 이거는 특보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사퇴에 대한 분위기가 그 안에 지금 팽배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영삼 특보가 임명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통합특보로 임명돼서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통 이렇게 특보로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거나 할 텐데 진짜 며칠 발표된 지 이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에서 민영삼 원장 특보와 함께 뭔가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리고 같이 전체적인 캠프의 분위기를 교류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라고 확신하고요. 개인의 SNS 글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민영삼 특보도 언급을 했었고 캠프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 캠프 차원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같이 언급하는 논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특보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과감한 말을 쓸 수 있죠? 이거 의도된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고요. 민영삼 특보도 관련된 SNS 글을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니까 사의를 캠프에 요청을 했고 캠프 차원에서도 곧장 해촉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논란 여러 가지 구설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내 구성원이 해촉되는 경우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캠프 차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사의 표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진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영삼 특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신지호 그분은 직함이 뭐였죠? 그분은 정무실장입니다. 정무실장. 예, 신지호 실장님도 이 비슷한 탄핵도 이준석 탄핵 관련 발언을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이게 진짜로 그러면 정말로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신지호 실장의 얘기는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뭐 본인의 사과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여기 CBS 한판승부 저도 출연해서 굉장히 즐겁게 방송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자리에 출연했던 진중권 교수 등 관계자들이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신중권 교수 맥락 속에서 진중권 교수들의 발언입니다. 그 방송에서는 하지만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불쾌하다고 언급했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듣는 청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이고 신지호 실장이 2번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도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이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락 지어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다 개인 차원의 그건 일이다. 우리 캠프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이제 얘기를 지금 하시지만 정말로 불만이 없는 건가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느낀대요. 어떻게 느끼냐면 이건 토요일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경선 버스를 이제 다 태우고 내가 운전하려고 딱 앉아보니
운전대가 뽑혀 있더라. 네. 그리고 운전하려는 사람을 막 멱살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막 때리더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탄 탑승객 중에 뭐 덩치 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아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 윤석열 후보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제가 앞서 우리 한판 승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진중권 교수가 받았던 맥락과 이준석 대표가 받았던 맥락이 좀 다르게 느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도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 정권 교체를 염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 또 이준석 대표의 발언했을 때의 취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란들이 좀 증폭되는 게 네.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분들이 다 정치평론을 하는 분들이에요. 아, 미현상 특보도 그렇고 신지호 전 의원도 네. 그러시고 이준석 대표. 예, 김병민 대표도 그러시고 맞습니다. 방송 그러네요. 평론 많이 저는 하셨던 분들. 문득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캐가 본캐를 압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 캐릭터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 사실 본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본캐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송의 취지를 살려서 보다 청취자들을 즐겁게 하고 이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뽑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준석 대표 저도 한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지만 네. 무수히 많은 방송에 나가서 네. 방송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청취자를 즐겁게 하고 한 줄 우리가 하는 그 제목과 또 우리가 방송을 치게 되면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송이 그래픽 딱 자막 나가서 치기 좋다라고 하는 멘트들을 쳐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민영삼 원장 뭐 등에 대한 평론가들이 갖고 있는 이 본인들의 내재되어 있는 캐릭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일종의 약간 방송할 때 버릇 같은 것들이 지금 툭툭 다들 나오고 하지만 있다. 대변인으로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내 본캐는 대변인이지.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방송에 나가면 아 왜 말을 그거밖에 못합니까? 옛날에 너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예. 지금 제 본캐는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이니까. 오케이. 네. 자, 부캐가 본캐를 압도하면서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다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본캐가 부캐가 본캐를 압도하면서 생긴 다시 말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생긴 설화들 아니겠냐. 본질의 갈등보다도 그러니까 현상보다도 훨씬 부풀려져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원팀 가능한 거야? 원팀 협약식까지 하고 있고 예. 경선 끝났을 때 단결되기 어렵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질적인 갈등 요소보다 겉으로 드러난 설화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하면서 다 조정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것보다 부풀려져서 지금 네. 방송에 혹은 보도에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거침없이 말하는 것,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것, 그게 큰 장점이고 매력이어서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그렇게 좀 끌고 가라고 뽑아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조용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대표로서의 이야기들을 다 언급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부캐보다 본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방송에서는 재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관련된 문제부터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백신 문제 국민들이 야당에게 기대하고 있는 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강력한 여권에 대한 대여 투쟁 그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또 요구하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적지 않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김종인 체제가 다시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김종인 위원장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국면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다소 부정적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없다 그러면서. 네,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보시잖아요. 100번 오라 그래도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물론 오신다,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그럼 그게 선관위원장입니까? 비대위원장입니까? 선대본부장입니까? 어떤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 역시 저희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고 일단 비대위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없던 얘기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도 안 된다. 성립이 안 되는 일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아마 저는 맡으실 거라고 봅니다. 무슨 역할이든. 하지만 그건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종인 위원장님의 생각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만약 온다면은 그분이 오신다면 선대위원장 쪽이지 선관위원장 쪽 얘기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관위원장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나오고 네. 정홍원 전 총리 얘기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주말 사이에 정홍원 전 총리를 만났다라는 뭐 단독 보도도 어디서 나오고 이러던데 선관위원장은 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의 권한이고 최고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네. 저희가 후보 캠프에서 특정인을 거명하는 건 전혀 적절치가 않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당원들과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을 때 쾌도난마로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신 분이면 누구든지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쾌도난마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이름 어떤 분 이렇게 성함을 언급할 수는 없더라도 윤석열 캠프가 어떤 원하는 상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상이 그럼 그거는 윤석열 캠프의 상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원하는 상이라고 봐요. 예. 이게 왜냐하면 후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면 네.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쾌도난마로 상황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와야 된다. 뭐 선거를 좀 아시는 분이 와야 될까요? 최소한의 선거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좀 치러본 사람? 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또 너무 강하게 들어가도 안 되는데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제 기억으로 정진석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본인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피력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4.7 보궐선거 승리 잘 이끌어서 결국은 정권교체 교두보로 났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점들을 대표와 지도부가 잘 만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25일에 비전 발표회 있고 예. 그 다음에 토론회가 또 열릴 수 있다. 지금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 계세요? 8월 말이 후보 등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상간밖에 남지 않았고요. 예. 후보 등록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토론회는 이뤄집니다. 예. 참여하십니까? 그럼요.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토론회를 비롯해서 뭐 비전 발표회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후보로서의 책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들어보죠. 김병민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출 전략 총괄본부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대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네. 일단은 이른바 비대위 출범 시나리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병민 네. 대변인은 이건 허위 날조 기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어제 윤석열 후보도 비대위가 사실 무근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그걸 일단 믿고 싶고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그러면 캠프 차원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당 안에서 혹시 이와 비슷한 어떤 그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까? 뭐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예. 뭐 지금 당내에서 또 그 대표와 특정 후보 간에 이런 갈등과 충돌이 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또 국민 보기에 때로는 좀 또 민망한 그런 갈등을 좀 빚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재형 예비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폭 정치 그만두라는 이제 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조금 네. 전에 김병민 대변인은 네네. 허위 그 날조 기사의 근거 이거 여과 없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지금 어떤 비대위 설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네. 최근에 지금 이 대표와 후보 간에 이런 충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늘
충돌이라는 것은 강대강이 부딪히는 것이죠. 예, 예. 강대약이 부딪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또 누가 누구를 흔드는지 좀 헷갈릴 지경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양비론 같기도 하지만은, 예. 또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짚은 것이고요. 네. 정산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1년의 흐름들에 대해서 입장을 그렇게 저희들은 밝힌 것이고 또 뭐 지금 이 대표도 걱정스러운 일들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예. 대표 후보가 싸우는 모습 이런 거는 좀 계속 보여주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대표 리스크란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오고 있고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정 캠프에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그렇죠. 예. 갈등 지런지가 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지금 이 당대표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 체제를 흔들어서는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열은 파멸이다. 네. 다 자중하자.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그 예비 후보 간의 관계 이제 어떻게 정립되고 이제 정리될 건지가 이제 관심사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최재형 전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당 대표 대선 예비 후보 연석 회의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에 이런 지금 이 후보 간의 어떤 우리 경선의 모습이 예. 어떤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소 국민들 보기에 조금 민망한 어떤 갈등을 비춰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또 이런 연석 회의를 통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경선으로 가자. 예. 그런 근본 취지고요. 예. 또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언론 재갈부부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지금 처리를 지금 이제 오는 25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겨놓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또 당에서 후보들이 비전 발표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발표를 연계하고 예. 언론 재갈법을 이제 공동 투쟁에 나서자. 이를 위해서 또 연석회의를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연석회의 필요성이 예. 근본적인 필요성이 또 하나 더 제기가 된 것이죠. 필요성이.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8시 한 40분쯤에요. 최재형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런 연석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안서를. 예. 네네. 혹시 좀 그럼 다른 예비 후보들의 좀 반응은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아직 저희들은 체크하지 못했고요. 네. 저희들이 제안하고 나면은 각자 입장을 밝히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선관위가 이제 구성이 되긴 합니다만 경선준비위원회 네. 차원에서도 이제 그 예비 후보 대리인들의 이제 모임도 있고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거를 네. 예비 후보 본인들의 어떤 참석하는 테이블로 올려야 된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건 다른 문제죠, 지금. 조금 전에 경준위 차원에서 어떤 후보 측 대리인들이 참석한 회의는 네. 실무자 회의였고 어떤 비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렇죠. 실무적인 차원의 준비를 하는 회의였고요. 그렇죠. 지금 예. 이 후보들 간의 연석 회의는 또 이 주체를 쥐어가지고 책임 있는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 알겠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또 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 측보다는 과는 좀 차별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최재형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좀 그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캠프 안에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늘 성급한의 역설인데요.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체로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걸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해야 오히려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늘 선거 현장에 있다는 점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다수 후보들이 노이즈 마케팅 유혹을 떨치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진흙탕 싸움을 자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걸 것이라는 기본 자세를 갖고 있고요. 네. 힘들지만은 그래도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명락대전이니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올 정도로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저희들 볼 때는 명락대전이 아니라 명락대란처럼 보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뭐 험한 말들이 오가고 뭐 김부선 스캔들이니 경수 쌍욕이니 뭐 백제 발언이 경선불복이니 뭐 또 심지어는 뭐 정치 생명을 끊는다느니 뭐 네.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니 이런 험악한 그런 말들이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눈과 귀를 가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반듯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반듯한 이미지로 우리는 승부를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제 그러니까 최재형 예비 후보께서 이제 너무 이제 보수 색채를 너무 이제 강화해서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역시 어떤 프레임 전쟁에서 어떤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상대적인 저는 선거 기술이라고 봅니다. 우리 최재형 후보는 말이죠. 예. 지금 청년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평생 살아온 실천해온 그 따뜻한 삶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경쟁에 일탈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대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저희들은 진면목 알리는 지지율 반등은 쉽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점도 좀 어떤 외연 확장의 중도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 대안들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뭐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린 테이프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을 수렴한다든지 또 노동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내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착시로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 국민들이 그런 그런 시각에서 보고 계시다면 좀 더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최재형 예비 후보는 판사 출신이시고 대전 선관위원장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 딱 두 분인데요. 그걸 무슨 속된 말로 허떡지 불난것처럼 달려들 일은 아니고요. 한 번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마이크 쥐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건 그 현장에서 엉짓결에 일어난 의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그래서 선관위 경고로 매도 지어졌고요. 두 번째 것은 지금 어떤 논란이 되는 것처럼 되는데 저희들이 캠프에서 선관위 확인해서 그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캠프에서 선관위 확인했고 향후에는 안 되지만 향후에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확인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인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상관의 해석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라면? 네, 저희들은 미리 행사 전부터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네, 지금까지 최재형 캠프의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